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건강 관리 잘 챙기고 계십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 속이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정보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재테크를 염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실거주를 염두하시는 분이든 오늘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강의 자료입니다. 서울시 3대 신전략 거점 선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일단은 서울시 그 서북부 지역, 서울이 이 도심권이 있고 동남, 남동, 북서, 동북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서북부 지역의 그 저평가 지역 서울시 3대 신전략 거점 선정한 내용을 갖고 한번 소액 투자 전략을 한번 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 3대 신전략 거점이라는 요 내용을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 거고,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쉽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냐면은 과거 201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중요 계획들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 계획들을 왜 봐야 하는지도 아마 강의를 듣다 보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게 방송이나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 계획들을 내가 왜 봐야 되는지를 오늘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한번 이 지역 한번 가볼까? 이 지역을 한번 파볼까?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만드는 힌트는 유튜브나 방송 강의가 아니에요. 재테크 서적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혼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쭉 들어보시면서 전문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심 지역을 추려내고 그 관심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 나가는지를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떤 서북부 지역을 파헤치는 거를 떠나서 좋은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을 분석하면서 투자처를 찾아 나가는 보물찾기식의 어떤 이런 방식을 찾아 나가는 그런 패턴을 분석 패턴을 또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3대 신전략 거점 선정 세 군데가 나왔네요. 상암수색, 연신내 부일광, 그 다음에 구로에 있는 온수, 세 군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만 보겠습니다. 간만 봅니다. 간만 이거예요. 2019년 8월 26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개발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런 뉴스 기사 읽으시면 그냥 습관처럼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관련 계획의 원본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나는 못 찾겠다 싶으시면 전화합니다. 서울시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 그러죠? 누구세요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서울 시민입니다. 끝. 물어보세요. 저기 3개 신전략거점 발표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원본 파일 어디서 다운받으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세금 내는 당당한 서울 시민 아닙니까? 또는 국토부의 계획이라면 국토부에 전화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하면은 움찔해요. 제가 당황하는 거 느낍니다.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프겠구나. 친절하게 응대해 줍니다. 나 무슨 계획 보고 싶은데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국토부 홈페이지 지금 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뭐 누르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 거부감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전문가한테만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자료는 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간만 본다 그랬습니다. 이 자료의 전체 내용은 오늘 강의 다 듣고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선
내용은 간단히 간만 보겠습니다. 작년 8월 26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 보니까 지역발전본부 서북권 사업과에서 이거를 발표했어요. 서울시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서 세 군데의 신 전략 거점을 선정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이거 딱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제목만 또 이건 중요한 내용이네. 그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세 군데가 어디냐? 나와 있습니다.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자, 여기는 어디예요?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어디예요? 상암동에 있대죠. 상암동에 있대. 그 월드컵 공원이거든. 그 다음에 연신내 불광 지역. 일단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네요. 60만 제곱미터. 온수 역세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래서 자, 이런 계획을 읽으실 때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네? 뭐 따라락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장 잠재력과 파급 효과가 큰 상대적 저개발 지역. 아직 개발이 굉장히 더딘 지역, 개발이 덜 된 지역을 뜻하겠죠? 이런 지역 세 군데 선정했고, 이 지역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서울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전략 거점으로 만들겠다.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만들겠대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 세 군데 다 사실 보잘 것 없죠. 그나마 연신내 불광 쪽은 뭐 3호선, 6호선 환승역이니까 뭐 그렇고 온수도 환승역이긴 합니다만 동네 가보시면 완전 죽어있거든요. 이렇게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도 완전 외진 자리고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 세 군데를 서울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전략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이 중요한 계획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쵸?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이미 작년 8월에 나왔고 저희는 이 계획을 토대로 벌써 2020년도 먹거리 준비해 놨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 또 나오죠. 이 세 개의 거점 개발 방향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어떤 실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 구상을 작년 9월에 착수시키고 언제까지 수립한다 계획, 본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한다? 2021년도까지 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 지금 언제예요? 2020년 4월. 그러니까 지금은 아셔야 돼요. 왜? 2021년도엔 다 수립될 거니까. 그땐 늦어요. 네,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봐야 될 곳도 많고 알아보셔야 될 곳도 되게 많아집니다. 투자처가 왜 안 보입니까? 뭐하러 유튜브만 맨날 보면서 어디 좋다고 그거 한번 듣겠다고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까?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전부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잡지 않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도 다 뿌리치고 맨날 그 유튜브 보면 뭐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내용이. 그래도 차근차근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첫 페이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 관련된 내용은 강의 내용 끝나고 나서 그때 볼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로 돌아갈 거냐?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과거로. 자, 잘 보세요. 과거로 갑니다. 과거 언제냐?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거, 아무도 엄청 오래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꿈 깨십시오. 네, 꿈 깨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정도 우리 최소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기본계획도 모르거나 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저기 뭐 수원에 사시는데 나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거나 부천에 사시는데 나는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거나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문제 심각한 분들이십니다. 부천시에 20년 동안 사신 분과 부천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정독하신 분과 만약에 부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부천시에 가보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숙지한 분이 아마 더 맥점을 잘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20년의 장기발전 방향이
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않고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실시간 인기 영상 14위에 올라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 이 내용 좀 볼게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게 정말 오래된 거예요. 정말 오래된 거. 근데 이거는 그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제 기억으로 900 몇십 페이지가 될 거예요. 아무튼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적어도 내가 900페이지, 1000페이지 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앞에 있는 이 그림 하나는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이 서울시에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헛발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는 도시기본계획도예요. 도시기본계획에는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서울시 그림이고 부천이든 광명이든 시흥이든 안산이든 어디든 이 도시기본계획 그림이 있습니다. 이 계획도를 보셔야 되는데 계획도 볼 때는 아주 쉬워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애들이 중요한 애들이에요. 네? 이게 뭐 분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봐서 글씨가 커요. 동그라미가 커요. 색깔이 짙어요. 그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보냐면 이렇게 발전 축들이 있습니다. 축. 이 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축이라는 것은요. 바둑판에서 두는 방법과 똑같이 이 축은 항상 연계돼야 되고 연계 이퀄 뭐예요? 시너지다. 시너지 그 뭐예요? 가격 상승. 그래서 개발의 거점 자리들 이런 게 다 거점 하나하나가 다 거점 자리들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축들이죠. 거점 자리들이 연결하는 축. 최소한 그 축선에 놓여져야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소한 거점 자리에 위치한 곳들만 내가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우리 그 상담하다 보면은 오늘도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거의 하루에 많은 분들이 지방 분들이 이 서울 부동산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데 말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되려 서울 투자함에 있어서 서울 분들보다 서울을 모르시지만 실수나 실패하는 확률이 좀 더 낮다고 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알고 있어요. 서울 내에서. 근데 지방 분들은 서울 하면 알고 있는 곳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용산, 강남, 한강, 뭐 시내 쪽. 그러니까 그냥 여기 지금 도시기본계획도에 나오는 이런 중심지만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거의 실패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도 문제라는 것이고 아는 게 많다고 했을 때 우열을 이렇게 저울에서 우리가 우열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우열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오판을 하는 것이고 우열은 누가 가려준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계획도를 보셔야 돼요. 근데 웃긴 게 이게 2010년도 전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계획인데 말이죠. 이거 지금 제가 왜 꺼내드냐면은 좀 보시라고요. 일단 뭐예요? 이때는 뭐라 그랬죠? 1도심 써있네요.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이라고 서울시가 총 몇 개입니까? 합치면은 6개, 17개. 17개의 중요 지역을 서울시가 다 잡아놨었어요. 그러면 201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울에 뭔가를 산다라면은 최소한 이 정해져 있는 도시기본계획 틀에서 거점이 어디네? 여기가 중요한 자리네? 그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 여기서 거점으로 표시된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이 거점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은 뭐죠? 서울시가 예산을 쓰더라도 이 거점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예산 쓸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그동안 서울에서 투자해왔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냥. 자, 그리고 보세요. 웃긴 건 1도심, 이 체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잘 외우세요. 옛날에는 1도심에 5부도심에 12지역 중심이었는데 이게 변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요거 보이세요? 요거 글씨 보이십니까? 제가 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요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고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서울시에서 전략, 육성, 중심지. 전략적으로 육성할 건데 중심지가 된다는 소린데 지도 보시면 세 군데가 보이십니다. 세 군데. 어디예요? 연신내, 상계, 망우. 네. 이 전략 중심지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전략 중심지는 세 군데예요. 연신내, 상계, 망우. 근데 웃긴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오래된 거예요. 지금 10년도 더 된 건데 이 연신내, 상계, 망우가 여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 계획에서 전략 육성 중심지로 지정해 놨는데 웃기게도 말이죠. 이 세 군데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GTX 예정 역사가 됐다는 소리죠. 연신내역, 창동, 뭐예요? 망.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변하는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이미 밑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래 발전 구상도니까. 20년의 목표로 수립합니다. 20년의 목표로. 그리고 5년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5년마다. 20년의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획입니까? 희한하죠? 그 오래전 세월에 잡아놨던 전략 육성 중심지 세 군데 다 GTX 예정 역사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현재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보실 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안이 있는데요. 이 날짜가 언제야? 발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1년 4월 6일입니다. 자, 이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 거는 2006년도 거였으면 이제 2011년도 거로 이제 5년마다 수정한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먼저 거는 1도심에 5구 도심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 바뀌는 건 뭐예요? 2030 2011년도에 2030년 목표로 이제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안입니다. 안. 11년도에는 뭐예요? 3핵으로 가자. 3핵으로. 1도심, 5구 도심이 아니라 3핵과 3부핵으로 가자.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이 그림을 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분들이세요. 정말 심각한 분들이십니다. 네. 이 그림 처음 본다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내용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이 레벨이 낮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이거는 11년도에 발표한 2030년 서울시 발전 방향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핵과 부핵으로 바꿉니다. 3핵이 도심,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이게 3핵이고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용산, 이 세 군데가 3부핵인데 용산은 부핵이지만 이 핵보다 더 중요한 부핵이다. 왜? 3도심 가운데에 박혀있는 뭐예요? 부도심이니까. 부핵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불광하고 가리봉하고 요 장지 이 세 군데 지역을 광역 거점 지역으로서 확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연신내만 방금 있었죠? 근데 불광까지 확대시켜주고 그 2020년 계획에서는 문정만 있었는데 장지까지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또 2020년 계획에서는 이 대림만 있었는데 가리봉까지 이게 확대시켜주고 좀 더 이게 이제 특이사항이죠. 그리고 3회과 3부획으로 간다. 이게 2011년 4월 달에 서울시 발표 자료입니다. 조금 더 이제 현재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시가 2014년도에 2030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을 하는데요. 그게 일명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이 용어도 처음 듣거나 모르시는 분은 정말 심각한 분들이세요. 다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겁니다. 네, 이거를 정말로 모르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30 서울 플랜에서는 또 한 번 틀이 바뀝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겁니다. 2030 플랜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일단은 3도심 3도심과 7광역 중심과 12지역 중심이라 그래서 22개의 중요 자리들을 이 지도에 싹 다 풀어놨어요. 싹 다. 도심은 그대로 3개고 원래 3도심의 3부획이었죠. 바로 전거는. 근데 이게 3핵의 3부획에서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면서 캡처해서 그냥 외우세요. 네? 외우세요. 이 바뀐 틀을 그대로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제가 이따 뒤에 볼 건데 마지막 최종 결정된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 얘네도 마찬가지인데요. 웃긴 거는 이게 좀 늘었죠. 지금 이 중심되는 자리가 늘었죠. 늘었는데요. 특이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승격. 승격은 뭐예요? 지역 중심에서 광역 중심으로 승격시켜줬는데 어디가 그렇다? 창동 상계를 쉽게 말하면 한 군대로 따지면 계급 1병을 한 병장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간부까지는 아니어도 이 병장급으로 올려준 거고 잠시를 승격시켰고
가산 대림을 승격시켰고 마곡을 승격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온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제 14년도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승격시켜 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4년도에 창동 상계나 마곡에 샀다. 네? 그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서울시가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하니까 승격시켜준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승격시켜준 거죠. 계급을 올려줘야 되겠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신규로 갑자기 없던 동네가 등장한 동네가 있어요. 없었는데 어디예요? 동대문. 그러니까 도심부와 청량리, 왕십리 사이를 이 축을 만들기 위해서 동대문도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수동, 성수.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역사가 정말 긴데 성수동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14년도죠. 14년도에 저희 회사 오셔서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성수동 추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추천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 성수동이 좋아질 것 같아. 그건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가 2030 20년 플랜을 짜놨습니다. 거기서 성수동을 딱 새로 넣었습니다. 왜 넣겠습니까? 발전시킬 거니까. 발전시킨다는 게 뭡니까? 개발시키고 예산 투입할 거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힌트를 어디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 경제방송 봐봤자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요. 그리고 마지막 또 새롭게 신규 지정된 게 어딥니까? 수서. 와. 그러니까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손해볼 수 있다? 5년마다. 매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년마다 건드릴 수 있고, 한번 수립하면 어떻게 된다? 20년을 장기 목표로 수립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계획입니까? 이걸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2040년 서울 플랜이 빠르면 내년도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관련된 원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고, 눈이 아프신 분들은 뭐예요? 인쇄 제본 떠서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그게 발표되는 순간,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드라마 다 내다 버리고 그거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빨리 읽고 제일 먼저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의 제일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냥 내 느낌으로 성수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역을 선정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계획도 서울시에 전화해서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서울시 경제비전 2030에서 20개 중요한 20개 산업 거점 다 정해놨고요. 서부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다 중요한 자리 다 잡아놨고, 이거 14년도 계획이고, 제가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홍릉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홍릉이 아마 R&D로 끝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거점 자리 꽤 찰 거다. 홍릉 발표났습니다. 네? 작년인가 발표났죠. 홍릉이 확정됐죠. 4차 산업.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냥 소치도 펼쳐놓고 홍릉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계획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한번 보시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메인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작년 8월 달에 3대 신전략 거점을 선정했는데, 세 군데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연신내 불강만 볼 거고요. 다음번 시간에 아마 상암 수색을 볼 거예요. 일단 연신내 불강. 저는 이 세 개 전략 거점에서는 일단은 연신내 불강과 상암 수색, 이 두 군데가 다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서울시 서부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서부권이 지금 우리 노도강처럼 이 동부권이 지금 이렇게 한번 이슈 탔다면은,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보인다. 이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그 상세적인 지역을 거론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기회가 많이 보인다. 이 뜻은 내비치고 싶습니다. 자, 연신내 불강. 자, 2017년도 5월 달에 여기 세미나장에 오셨을 때 제가
책을 한 이 정도 되는 책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본 뜬 거.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싹 다 제본을 떴어요. 책으로 보려고요, 그냥. 그래서 그 막대한 그 내용의 책들을, 그게 사실 책이 아니라 돈이죠. 돈 아닙니까? 거기서 잡아주는 틀 내에서 거기서 강조하는 개발 사업들 중에서 추릴 거 추리고 버릴 거 버리면서 지역들을 솎아내고 이 지역들의 우열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 서부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권역과 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권역 생활권 내용 보시면은 2017년 5월 달에 생활권 계획 안을 서울시가 발표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부권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서부권의 현황 분석 자료인데요. 좀 볼까요? 현황 분석 자료 좀 볼까요? 보시면 봅시다. 요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좀 간단히 볼게요. 일단은 생활권 계획 수립 판매에 있어서 기초 현황을 분석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일단 이 얘기 나오네요. 저층 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낮은 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된 건축물이 많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서부권은 세 군데를 서울시가 이제 묶었는데요. 은평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서대문구, 마포구, 이 세 군데를 합쳐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얘네들을 합쳐서 서부권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이 100이라면은 52채가 아파트고요. 지금 더 늘었겠네요. 그리고 서대문구는 아파트 비중이 44%고 은평구는 아파트 비중이 31%. 다세대 주택 비중이 제일 높네요. 43%네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서부권 지역이 저층에 노후된 건축물이 다수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마포구 중에서 유독 은평구는 아파트 비중이 전체 주택 중에서 10채 중에 3채 뿐이고 10채 중에 4채 넘는 주택은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더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저개발이죠. 저개발. 개발이 덜 됐다는 소리겠죠?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스워 보이죠? 왜냐하면 거의 개발이 덜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생활권 계획 수립 안에 보시면은 연신내와 불광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본다라면 뭐 GTX 신설 얘기 나오죠. 그리고 신분당선, 이 GTX 신설이나 이 신분당선 연장 계획에 따라서 연신내 일대의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그냥 직접적으로 다 써있죠. GTX랑 신분당선 들어오면은 연신내 역 쪽에 GTX 들어오고 옆에 독바이 역 쪽에 신분당선 들어오면, 네, 신분당선 들어오면, 그리고 기존에 연신내역과 불광역 둘 다 똑같이 3호선과 6호선이 있으면 지금 지하철이, 네, 그냥 막 생기니까 그리고 이 새로 생기는 GTX나 신분당선은 GTX는 당연한 급행이고 신분당선도 일반 우리 서울시 지하철과 달리 급행의 성격을 띠는 빠른 노선입니다. 역사 간격도 길고 역사 개수도 적죠. 몇 개 없죠. 그리고 신분당선 타면은 바로 용산, 바로 강남 들어오고 GTX 타면은 똑같은 라인이지만은 GTX는 뭐죠? 여기 용산 서울역이 연신내역에서 한정거장입니다. 예상 시간이 6분, 7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거장은 어디죠? 강남 삼성역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 15분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신내역에서 강남 삼성역 가려 그러면은 3호선 타고 쭉 가서 2호선 갈아타고 가야 되겠죠? 그거를 두 정거장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이게 혁명이죠. 혁명.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지역을 논할 때 이 가깝다라는 이 개념은 앞으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깝다라는 거리는 우리가 뭐예요? 이 직선거리를 봅니다. 사람들이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직선거리.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 가는 거리가 이게 더 가까운 거지.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지금도 가깝다 개념 바뀝니다. 뭐예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시간이 거리는 더 멀지만 시간이 단축된다면 이게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때는요. 가깝다는 개념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안이 발표됐는데 여기 날짜 보세요. 2018년도에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됩니다. 확정. 그래서 미래발전지도 서울시 생활권 계획 본격 가동. 그리고 여기 단목 나오죠, 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뭐예요? 2030 서울 플랜에서, 우리 뭐예요? 아까 봤죠? 2030 서울 플랜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은 이 글을 100번이라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까 봤죠? 2030 봤죠? 그 그림 기억하시죠? 모르시면 이 영상은 여러분 2번, 10번 반복해서 계속 보셔서 나중에 올리면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 제시한 중심집 체계에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획은 말입니다.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고 서열 관계가 확실해요. 예를 들면, 이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땐 말이죠.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어떤 하얀색 도화지다. 큰 계획은요, 이 큰 도화지에다가 그냥 굵은 글씨로 몇 자 끄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위 계획이 있어요. 하위 계획. 밑에 계획은 조금 더 작은 도화지에 조금 더 가는 붓으로 또는 펜으로 좀 면밀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계획은 조금 더 작은 도화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상위 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극상이지. 이런 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계획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계획들을 국토종합계획부터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부터 해서 이걸 쭉 봐줘야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될 것 같은데 혼자 뜬금포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큰 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국가, 지자체. 그 틀 다 잡아놨잖아요. 그쵸? 그 틀 벗어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갑자기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라. 아, 동쪽 어디 가야 되겠구나. 큰일 납니다. 네? 점쟁이가 뭘 알아요, 점쟁이가. 네? 그리고 점쟁이한테 그걸 물어볼 정도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살면서 큰일 나요. 자, 이 진짜 중요한 그림 나왔네요. 진짜 중요한 그림. 네. 자, 진짜 중요한 그림 나왔어요. 이 그림만큼은 여러분, 이 그림만큼은 달달 외우셔야 돼.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여러분 2030 서울시 생활계획을 다 인쇄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만큼 나온다고 책이 책자가. 근데 그걸 다 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그림만큼은 그냥 집에 걸어 놓으세요. 이거 제 방에도 저 이사간 집에도 붙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달달 외우셔야 돼. 그럼 볼게요. 여기서부터 제가. 자, 2030에서는 또 틀을 한번 더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데 말입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발표했죠. 거기서 이 틀에서 총 53개의 지구 중심으로 간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봅니다, 이제. 3도심이 어디라고요? 도심. 이 한양 도성은 그냥 여기 써있는 명칭대로고 도심이에요, 도심. 종로, 중구를 뜻합니다. 종로, 중구가 한양 도성이고요. 이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 세 군데가 뭐라고요? 3도심. 그 다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시게 다 그렸어요, 이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7광역 중심. 도심은 3군데, 광역 중심은 7군데인데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까만 테두리가 있다. 뭐예요? 점선 테두리 있다.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가산, 대림, 마곡, 상암, 수색, 용산. 근데 용산은 이 3도심보다 계급은 아래지만 얘가 실세다. 우리 군대 가면은 말년 병장보다 상병 마루봉이 실세거든요. 더 무섭거든요. 그게 용산이죠. 용산. 3도심을 아우르는 놈이죠. 요 놈은. 이게 7광역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거 12지역 중심 볼게요. 12지역 중심. 자, 봅니다. 미야, 망우, 동대문, 성수, 천호 길동, 수서 문정, 사당 이수, 봉천, 목동, 마포 공덕, 신촌, 연신내 불광.
이 12개 핑크색이 12개의 지역 중심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어떤 거 집을 마련하거나 재테크를 보실 때 말입니다. 가급적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생활권 계획도에 나와 있는 2030 플랜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을 띠는 애들 중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소한 이 생활권 계획도에 등장하지 않는 곳들은 보지 마세요.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지 않은 분들, 우리 시청하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거 어떡합니까?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계급은 서울시가 다 정해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급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갑자기 뭐죠? 뭐 마포 공덕이나 연신내 불광 또는 뭐 여기 수성 문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나중에 지금은 지역 중심지지만 광역 중심지로 충분히 승격시킬 수도 있을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 지도는 프린트를 하시든 뭐 하시든 휴대폰, 핸드폰 메인 화면으로 넣으세요, 그냥. 여러분. 네? 그때 찾아보지 마시고. 보기 쉬우시라고 디자인 입혔습니다.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자, 이 지도들 중에서 오늘 볼 지역이 어디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중에서 관심 지역은 두 군데고 오늘 볼 지역은 한 군데인데요. 연신내 불광과 상암 수색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지역으로서 좀 봐야 될 그런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연신내 불광 쪽을 일단 볼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좀 넘어가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서부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인데 오늘 10시 좀 오버할 것 같습니다. 서부권 권역 생활권 계획인데요. 2030 이 내용을 볼게요. 현황 및 지역 이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불광지구 중심에서 연신내 불광지역 중심으로 위계 상향. 위계 상향은 뭐예요? 계급을 올려줬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통합시킨다. 연신내와 불광은 각자 놓으면 안 돼. 합쳐져야 돼. 시너지가 나줘야 돼. 이렇게 서울시가 지금 보고 있다는 소리겠고, 그리고 GTX A 노선 연신내역 신설,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계획에 따른 연신내 일대 여건 변화 예상되고, 그리고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에 여기 요 주황색 표시가 상업지역이란 소리인데, 이 상업지역의 개발 현황이 너무 저조하다. 서울시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방향 간단히 보면은 연신내역 일대는 상가 정비 등 상업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심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GTX랑 신분당선 신설 및 연장 등에 따라서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지하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늘겠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업기능의 입지를 크게 유도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상업기능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여러분, 저는 이 계획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요. 이 글이 뜻하는, 서울시가 뭘 그리고 싶어 하는지를 이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단 말이죠. 일단은, 요런 내용들은 지금 이 생활권 계획에서 서부권 생활권 계획은 여러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보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자택이 동부권이시면 동부권 생활권 계획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걸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이고 좀 더 넘어가고요. 이 서부권역 지역 생활권 구분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봤던 메인은 뭐예요? 연신내역과 불광역. 요게 이제 우리 은평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권역 생활권이 있으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지역 생활권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권역 생활권이지만 제가 색깔을 표시한 건 뭐예요? 지역 생활권이 다른데요. 연신내역을 기준 잡아서 이 오른쪽 편과 이 남쪽 편이 뭐예요? 불광 지역 생활권이고, 연신내역 서쪽 편 요 라인이 뭐예요?
여기는 연신내 지역생활권이고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이 역촌역 아래쪽 요쪽은 뭐예요? 이름이 응암 지역생활권인데요. 관심 지역은 당연히 연신내역을 둘러싸고 있는 불광 지역생활권과 연신내 지역생활권이 관심 지역이고요. 동으로는 가련 1, 2동과 불광 1, 2동, 대조동이 있대. 요쪽이 일단은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연신내역과 불광역을 아우르는 신 전략 거점 지역으로서 또 후광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리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지도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것이고 보기 편하시게 지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동 명칭 다 적어놨죠. 그러면 이 생활권 계획에서 불광 생활권 계획, 이 명칭 헷갈리지 마세요. 불광 생활권 계획이 어디라고 그랬죠? 불광 어디예요? 연신내역 요 빨간색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신내역과 불광역이 이렇게 있고 이 오른쪽 편 요쪽 편에 이제 보시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적혀있죠?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해놨죠? 현황 조사를 한 내용을 고마운 자료입니다. 아주 고마운 자료죠.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은 북한산 연접부 일대에 북한산이 이게 다 북한산이거든요. 지금 이거 다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연접부 일대면 요쪽이죠. 다 요쪽 라인이겠죠. 이때에 노후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 노후주택의 내용을 보시면은 북한산 연접부 일대에 30년 초과 노후주택이 많이 모여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북한산 연접부 일대에는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앞선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지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캡처 좀 해보세요. 판서 좀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서부권 지역생활권 계획도 봤고요. 보니까, 여기 요거 보이세요?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불광 5구역 재개발입니다. 여기 대조 1구역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여긴 다 북한산입니다. 이제 다 북한산입니다. 자, 서울시 자료에 나와 있죠. 북한산에 인접한 자리들이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많은데 연신내과 불광역 여기 지금 이때 보시면 가련 1구역과 불광 5구역과 대조 1구역 빼고서는 다 미개발지네요. 네, 다 미개발지입니다. 지금도 개발지가 아닙니다.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가련 1구역이나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은 이게 2주 됐으니까 가련 1이나 불광 5를 본다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세조사 해봤습니다. 매물조사 해보니까 가련 1구역이나 불광 5구역에 빌라 하나 살라고 했을 때 전세 끼고 내 돈이 얼마 필요하냐면은 4억에서 5억이 필요합니다. 매매가가 아닙니다. 내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물도 많지 않거니와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지정된 곳들은 일단은 우리가 늦었으니까, 물론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것이고, 일단은 아직 노후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으면서 개발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리들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 말입니다. 한 1억 안 넘게 들어가니까요. 전세 끼고 투자한다면 몇 천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지역 생활권 계획에서 이번에 연신내예요. 연신내는 어디라고 했죠? 제가 요 그림에서 요 파란 색깔 볼 거예요. 파란 색깔. 빨간색은 봤고요. 요 파란 색깔 보겠습니다. 파란 색깔. 자, 파란 색깔 보겠습니다. 지역 생활권 계획 이름은 연신내입니다. 연신내역 이 서측편과 남측편에 있답니다.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여기도 이 30년 초과 건축물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낙후됐다는 소리입니다. 낙후됐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제가 관련된 노후도를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노후도를 제가 25년 된 건축물 노후도를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쪽이 연신내역입니다. 연신내역이고요. 이쪽은 불광역입니다. 불광역. 일단 연신내역 주변에 25년 차가 넘은 건축물의 분포 빈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연신내역이고요. 여기 연신내역이고
연신내역 일단은 이 동북권부터 볼게요. 연신내역 동북측 보시면 25년 이상 된 건축물은 빨간색 표시됩니다. 네. 엄청, 여기 지금 개발지 아닙니다. 개발지역 아닙니다. 많죠. 많아요. 25년 이상 된 건축물이 많아요. 일명 노후 건축물들이죠. 네, 노후 건축물들. 이거는 연신내역 동북측이고, 이번엔 연신내역 동측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동측편 부분도 25년 이상 된 건축물 빈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낙후됐다는 소리입니다. 낙후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자리들은 개발지역은 아닙니다. 개발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신내역 이번엔 불광역 볼게요. 불광역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불광역 인근 보시면은 이렇게 25년 차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여기 보시는 이쪽은요, 이 새빨간 자리, 여기는 불광 5구역이에요. 이미 재개발입니다. 여기는 이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고요. 25년 된 곳들이 재개발 지역 확정된 곳은 당연히 많고, 확정 안 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노지역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신내역 이 위쪽을 볼게요. 연신내역 위쪽, 요쪽. 이쪽은 봤죠? 이쪽 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 편은 여기서 가까운 자리들은 25년 이상 된 건축물들 빈도가 여기도 뭐 적진 않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아예 시뻘개집니다. 여기서부터 시뻘개집니다. 여기는 뭐예요? 가련이 구역이에요. 가련이 구역. 많은 것들이 새빨갛죠? 네. 새빨갛죠? 근데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도 한번 한 1시간 이상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개발지나 또는 개발될 만한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잠깐 판서 좀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 동그라미가 어떤 지역입니다. 이게 그 노후된 지역이라고 칩시다. 노후 지역인데요. 여기에 물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 표시되어 있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노후된 건축물이 있고, 이건 A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옆에 B인데, 이거는 좀 깨끗해요. 이건 B예요. 이거는 25년 안 됐으니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죠. 지금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지금 B죠. 색깔 칠한 게 아니고, 대다수가 A죠. 낙후된 거죠.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A를 삽니다. 낡은 걸 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 A를 삽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B는 여긴 25년도 안 됐으니까 이거는 철거 못해. 그럽니까? 싹 다 미는 거죠. 네? 싹 다 미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뭐가 있죠? 우리가 어차피 투자하실 때 여러분 재테크를 보신다면 이런 지역들은 시골적으로 거의 재테크니까 말입니다. 전세를 하고 투자한다라면은 매매가가 있으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가 내 투자 금액인데, 전세를 논다고 했을 때 A가 유리할까요? B가 유리할까요? 전세를 논다고 했을 때 당연히 B 아닙니까? 그러면 B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그나마 적다라면 투자 금액도 줄어들겠네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근데 A를 택하시는 분들은 왜 택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평당가. 평당 가격이 A가 B보다 싸니까. 당연히 옛날 집이 더 싸죠. 평당 금액이. 그리고 옛날 집은 지분이 크니까 지분이 커질수록 평당가는 내려가고, 지분이 작아질수록 평당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서울이든 부천이든 부산이든 똑같습니다. 재개발의 대원리입니다. 대원리. 땅 면적 지분이 커질수록 한평 금액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 지분 면적이 작아질수록 한평 금액은 솟구칩니다. 한남뉴타운 가보세요. 큰 지분과 작은 지분과 붙어있는 두 집이 있는데, 같은 구역에 딱 붙어있는 집인데, 하나는 50평이고 하나는 5평이라면은 평당 금액이 좋게 3배 넘게 차이 나죠. 한 평 금액이요. 그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서 A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 여기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든 아니면은 그냥 개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하면 무언가를 사든 뭐든 간에 낙후 지역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왕이면은 그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멀끔한 집을 잡는 게 제일 현명한 결정입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 그냥 낡은 지역에 낡은 거 사는 게 정석 아니야? 네, 정석이니까 더 헤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다 다주택자 중과세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최소 8년에서 10년입니다, 여러분. 8년, 10년 동안 임대를 잘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8년, 10년은 8년, 10년 그냥 갖고 있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 기간을 8년, 10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세가 잘 안 빠져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세가 안전하게 잘 나가죠.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가서, 그러니까 이 빌라 투자는요, 아무튼 어려운 투자예요. 아파트보다 분석이 훨씬 더 어렵고, 그냥 어떤 동네 알았으니까 내가 가면 내가 사면 되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보세요 하면 끝나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상담하고 끝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슨 동네 빌라 좋아요. 어떻게 압니까? 다 천차만별들인데요. 여기 뭐 용산에 뭐 효창동 빌라 다 똑같은 겁니까? 다 다른데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식상할 것이고 안 해보신 분들은 헤매는 거죠. 지금 가련 1구역에도 보시면은 25년 안 된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라면은 제가 가련 1구역에 투자했었다라면은 저는 이런 거 잡았을 겁니다. 그린파크빌이나 이렇게 호강빌처럼 그나마 멀끔한 거예요. 한백빌리지요, 하나빌라처럼. 네,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어차피 다 헐리고 다 입주권 줄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봤어요. 봤고 보니까 또 느낌을 좀 잡으시라고 요거 하나 볼까? 이건 서울시 이제 그 GIS 시스템인데요. 요 자리가 이제 연신내역이고, 요 자리가 이제 불강역이에요. 여기 연신내역 불강역인데,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가 그냥 한눈에 봐도 말입니다. 그냥 개발이 덜 된 자리예요. 그냥 개발이 덜 됐다는 소리예요.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가련 1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불강 5구역이고 불강역 연신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개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개발이 덜 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개발이 덜 됐습니다. 개발이 한참 덜 됐습니다. 개발이요. 개발이 한참 덜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연신내역이 있대. 이쪽이 가련 1구역의 모습이에요. 가련 1구역 재개발이죠. 이쪽 편은 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고. 여기가 불강 5구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대조 1구역입니다. 대조 1구역은 거의 2주 다 끝났습니다. 거의 2주 다 끝났고요, 이제. 피가, 대조 1구역도 지금 피가 한 3억대 중반은 붙는 것 같아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3호선 라인, 시내 쪽으로 연결되는 3호선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근데 이 3호선 라인과 6호선 라인은 고정으로 쓰되 연신내 역세권의 GTX가 일단은 혁명적일 것이고 독바이역 쪽의 신분당선이 혁명적일 것인데, 저는 감히 제가 예측해 보건데 이 GTX 예정 역사는 단순한 교통 호재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상일 거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대조 피가 4억 초반입니까? 네, 킹팡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본 게 좀 싼가 보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벌써 1시간 됐어.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큰일 났네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수기로 조사한 자료예요. 은평구청 건축가한테 이제 우리가 3일 있다가 정식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이거는 세움터에서 일일이 한번 검색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큰 흐름은 맥락은 같습니다. 뭘 봤냐면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최근 4년 동안 공동주택 건축 허가 건수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맞는지 적은지 본 겁니다. 16년도에는 55개 동을 지었고, 총 552세대를 지었고요. 17년도에는 24동 270세대 지었고요. 18년도에는 18동 250세대 지었고요. 불광동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7동에 86세대예요. 자꾸 줄이죠. 공급은 작년도는 확연하게 줄었는데요. 이게 땅값과 빌라 가격의 미스매칭이 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용산도 똑같고요. 이거 거의 비슷해요. 왜 못 짓냐? 이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불광동이 얼마나 큰데요. 그 넓은 불광동에서 작년에 7동 86세대 허가받았답니다. 그리고 서부권 지역 드디어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볼게요. 이제 오늘 주제가 뭐였죠? 서울시 3대 신거점 전략 발표하는 거였죠? 서울시 3대 신거점 전략 발표하는 거였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요거 하나 본 거예요. 하나. 그쵸? 요거 하나 봤죠? 시간은 2019년 8월 26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이고, 서울시 성장동력 창출 균형발전 선도 3개 신전략거점 선정,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연신내 불광지역 일대, 온수역세권 일대. 상대적으로 이제 뭐예요? 성장 잠재력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큰 상대적 저개발 지역을 서울시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전략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기본계획, 기본구상은 작년 9월에 착수했고, 이 계획을, 이 3개의 신전략 거점 계획을 언제 수립한다? 언제까지? 21년도까지. 그러면 20년도 올해 중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요거 내년도에 계획 보고서 투자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아마 늦을 겁니다. 서울시가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3곳을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전략 거점이다. 그래서 3군데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위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지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은평구는 어디다? 연신내와 불광 일대, 그리고 구로 온수 역세권이 있대. 이렇게 됩니다. 되고, 계획은 2021년도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기본 구상안이 도출이 되면, 아까 말했죠. 2040 서울 플랜이 준비 중입니다. 2040 서울 플랜. 요 법정 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상위 계획에서 잡은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이 상위 계획들을 많이 여러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3대 신전략거점 수립 계획의 상위 계획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고, 이 생활권 계획의 또 상위 계획은 서울 플랜이고,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이죠. 우리 아까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3개의 신전략거점 구역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울시는 동남권에, 강남이죠. 삼성동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삼성동과 잠실 일대죠. 그리고 동북권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가치.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개발 계획을 이 지역들에서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지역 발전 사업의 어떤 동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구태여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동남권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있고 동북권에 창동상계가 있다라면 서부권에는 연신내 은평을 그 정도 급으로 키워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은 뭐 시장 있고 뭐 사람은 많은데 그냥 그러네. 동네도 개발도 안 돼 있고. 이거는 현재의 관점이고요. 그쵸? 투자는, 재테크는 투자의 어떤 그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가 어떻게 되죠?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이득을 바라는 행위. 즉, 투자는 현재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베팅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베팅하는 대상은 뭐예요? 현재가 아니라 내일인데, 미래인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3개 대상지를 지역 거점으로 그 선정함에 있어서 지난 2년여에 걸쳐서 추리고, 후보군을 추리고, 도시계획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자치구와의 협의도 거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추려낸 3군데인데 이거를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용어 하나하나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이거 후다닥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의 경우에, 이건 다음 시간에 볼까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상암 수색 광역 중심 지역과 인접한 공공부지인데 개발하겠다라는 것이고, 연신내 불광지역 일대는 은평구의 지역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주거 지역 중심지로 돼 있어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고, GTX A 노선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이런 거와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온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 침이 몇 티네요. 중공업 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의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언제까지? 2021년도까지. 2021년도까지.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서울시에서 이거 용역 입찰 공고 낸 거랑 용역 발주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뭐 그 내용까지 볼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년도까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께서 하신 말이네요.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서북과 서남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지역 일대의 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 문화적 편의성 증가도 기대된다. 이 말은 뭐예요? 주거시설과 그러니까 상업시설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시설물도 함께 개발의 컨셉에 잡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한 말이라고요?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 이 계획의 총책임자시네요. 그래서 이건 용역 입찰. 작년 8월 7일자로 나온 내용이네요. 그래서 위치 볼게요. 위치는 이게 서부 면허 시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뭐 다음번 시간에 뭐예요? 이 상암 추생 얘기할 때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가 지금 요 흰색 요게 이제 서부 면허 시험장이고요. 요 일대를 이제 이번에 3대 신격점 얘기한 것이고 여기가 좀 DMC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고 여기가 덕운지구고 여기가 수색증산 뉴타운이고 이 위쪽이 향동지구고 옆에가 창릉지구입니다. 네, 창릉지구고 이 차량기지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엊그저께 발표했죠. 향동지구 앞에다가 경의선 역사를 신설해 주겠다 발표했고 이 향동지구 밑에 야적장이며 널브러진 공영 차고지 이런 거 다 싹 다 개발하겠다고 좀 발표돼 있고 요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뭐죠? 요거죠, 이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연신내 불강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신내역과 불강역 일대의 어떤 연계, 연신내역과 불강역 일대의 연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신내역이 있고 불강역이 있고 이 두 역사를 연계하고 둘 다 똑같이 3호선과 6호선입니다. 똑같아요. 3호선, 6호선. 이게 3호선 지나가고 6이 이렇게 꺾어가니까 양쪽에서 이제 쌍수가 겹치는 게 나오죠. 대신 연신내역에는 뭐가 들어온다? GTX. 여기 독발역에 뭐가 들어온다? 신분당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변은 그냥 광역지도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죠? 저층에 개발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죠? 저층에 개발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온수역이 이때는, 볼게요. 온수역이 이때는 이렇게 온수역과 이 오류동역 요쪽에 있고요. 요쪽 땅. 요쪽이 이제 온수. 뭐 제가 뭐 자꾸 잘하는 것을 얘기는 그랬습니다만 온수역이 때는 큰 그림 나온다, 밑그림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왔었죠. 이런 역세권에 널브러진 땅들은 그 제일 아까운 여러분 제일 놓친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것들이 저기 대곡역이 때 보셨던 분들 중에 투자 못하신 분들 대곡역이 때 아무것도 없는 논밭에 3호선에 경의중앙선에 그 다음에 뭐 소사 대곡선에 교외선 다시 이제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 다음에 GTX 왜 놔줄까요? 논밭에다. 제가 그 대곡역 이때에 관심 가지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냥 상식에 입각한 겁니다. 다만 절대 농지고 그린벨트입니다. 근데 사람들 선입견이 뭐죠? 야, 절대 농지 그린벨트? 절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사면 안 되네. 근데 전 상식이었어요. 왜? 아니 계속 그린벨트랑 절대 농지를 놔둘 거면 뭐하러 그 논밭에다 GTX며 지하철 5개를 놔줍니까? 5개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GTX라는 역사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삼성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이게 다 뭐죠? 엄청난 애들이죠. 엄청난 업무의 중심 지역들이고요. 근데 갑자기 연신내 이게 뭐예요?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으면 이건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최대한 얘네들 수준에 걸맞도록 끌어올려주겠죠.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서울역의 용산역을 내려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연신내로 올려줘야 되고 대곡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게 도시계획입니다. 뭐가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 전공 안 해도 그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상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보면 정리해봅니다. 정리.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선정, 서부권 지역에 주목하라. 오늘 첫 번째, 연신내와 불광입니다. 다음번 시간엔 상암수색이고요. 자, 연신내 불광 정리해봅니다. 서울시 서북부 저개발, 저평가 지역에 주목하자. 연신내역 일대의 GTX, 독바역 일대의 신분당선, 교통호재 주목하고, 이건 특히 이 GTX라는 것은 단순한 교통계획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예정 역사 주변 일대가 GTX 개통과 동시에 저는 많은 게 변할 거라 봅니다. 많은 게. GTX 역사를 어디에 놓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리 그 윗선에 계신 분들이 논의를 하고 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GTX 예정 역사는 사실 선택받은 자리들입니다. 그 선택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봤지만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뭐였죠?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들어가다 보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난다니까 절대로. 그리고 그러면 연신내역에 왜 해줬을까? 망우역에 왜 해줬을까? 창동역에 GTX에 왜 놔줬을까? 한번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통만 딱 놔주고 끝 이게 이걸까요? 아니죠. 모든 걸 변화시킬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버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신내역 주변이나 불광역 주변에 보니까 개발 확정 지역 내에 뭐 불광 5구역 그다음에 뭐 저기 뭐예요? 가련 1구역 이렇게 개발 확정 지역 내에 다세대 물건 조사해 보니까 전세를 끼더라도 전세가 워낙에 낮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4억에서 5억이 들어가더라. 이거 왜 살까요, 근데 사람들이? 빌라를 4억, 5억 주고 사도 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빌라가 아니라 예비 아파트 입주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지금 조합원이 되는 게 싸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까? 그쵸?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변 상황이 이 정도라면 지금 개발 미지정 지역 내 1억 원 이내에 소액 투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봐요. 한 전세에 안고 투자한다라면은 1억 넘지 않도록 한 뭐 몇천 대 정도로 투자하는 게 좀 맞다 보는데 이렇게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발 미지정 지역 내인데 우리 아까 자료 봤습니다만은 이 지역들이 개발 지역은 동네가 낡았고 개발 미지정된 지역들은 동네가 멀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뭐다? 다 같이 노후됐다. 확정된 지역이든 미지정 지역이든 다 노후됐다. 다만 이게 그럼 개발이 될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 지역에 어떤 각종 호재들이 들어오고 있고 서울시의 어떤 뭐 개발은 팩트니까 개발계획 수립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 재개발로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 노후된 지역들은 내비둔다? 이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무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때가 된다면은 이 개발에 대한 언급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고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리스크입니다. 이게 리스크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최악을 한번 봅시다. 최악을. 만약에 내가 투자했는데 개발이 안 된다고 칩시다. 10년이 됐는데 개발 안 한답니다. 그러면 이 투자가 망하는 것이냐. 항상 투자할 때 우리가 최악은 봐야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땐 망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은평구 이쪽에 불광동이든 아니면 영등포든 용산이든 마포든 성수동이든 어디든 간에 뭐 10년도 필요 없어요. 10년도 필요 없어. 다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다세대들. 그러니까 5년 전에 매매가와 현 시점의 전세를 비교해 보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 지역이나 여러분 가서 5년 전과 시세 한번 조사해 보세요. 5년 전에 여기 빌라 얼마였는지 매 거래가가 그리고 지금 전세 얼마 받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떤 이 뭐 지역의 어떤 큰 그 변화 속에서 좀 낙후된 자리들인데 아직 개발 확정된 곳들은 너무 비싸 버리니 아직 미지정된 자리들을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 보는 것인데 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막장으로 가는 투자이냐 아니면은 최소한 전세가 끌어올려주면서 매매가를 버텨주면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이 지역만의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당장 GTX나 신분당선 이런 게 들어온다면은 유동인구 당연히 늘 것이고 유동인구 는다는 말의 뜻은 뭐죠? 집을 찾는 수요는 는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 관련 계획 수립하겠다고 서울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 마치고 그 전에 매스터밍 잡으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조사를 작년 말에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계획 나오자마자 움직였고, 작년 말에 조사 이제 마친 상태이고, 요 관련된 어떤 매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다 거의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냥 연신내에 가서 나 뭐 샀는데 나중에 뭐 잘못 샀다 이 강의 듣고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투자와 이런 다세대 투자는 다릅니다. 왜냐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무슨 불광동, 뭐 연신내 주변 거기 가서 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그거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검증은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토대로 필터를 받고 움직이세요, 제발. 그냥 나 혼자 가서 나 강의 들어보니까 연신내 좋대. 가서 뭐 사면 된대. 아무도 책임 못 져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지역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나온 매물들이 모두 다 나쁜 매물은 아닐 것이고,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해도 그 지역의 모든 매물이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발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실수가 나올까봐 말입니다. 서울시 3대 신거점 전략 중에서 오늘은 연신내와 불광을 알아본 겁니다. 아, 힘들어. 그리고 지난주에 안내해드렸죠? 요 난치병 어린이 도서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책, 요건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픈 친구들 돕는 것이고요. 최근에 1차 후원 사업 기탁했습니다. 2천만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우리 난치병 어린이들을 웃게 만들고 어느 정도 큰 희망을 못 줄지언정 사회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그것만 이 친구들이 가슴에 안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 미래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저희 세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난치병 어린이들에 달려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몸이 좀 불편할지언정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기발한, 나라를 살릴 만한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사지가 멀쩡한 친구들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팔다리 사지가 멀쩡한 멍청이 바보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발 어떤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아픈 친구들 도와서 돕는 건 좋지만 그 친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 제발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네? 이 영상, 지겨워. 책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정말 제가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사실 좀 상처가 좀 있습니다. 네? 상처를 입어요. 왜냐면 제가 멘탈이 강한데, 혹시라도 이 책에 등장하는 친구가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댓글을 읽었을 때 상처 입을까봐 제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안 좋지만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뭐 팔벌로 뛰기 10번 한다. 근데 10번째 마지막에는 구호를 붙이지 않는다. 군대에서 많이 해봤죠, 우리 남자분들은. 근데 꼭 10번째에서 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 사태만 벌어지지 않으면 저는 안전하게 간다고 봐요. 근데 꼭 10번째 열 외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방심하지 마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네? 열 외치시면 안 돼. 그거를 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발 여러분 긴장의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싶고, 오늘 강의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10번 보세요. 왜냐면 이런 계획들을 저희는 정말 오래 봤어요. 거의 근 20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20년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으로 공부하시고, 아까 봤던 우리 생활경계획 제일 중요한 페이지는 딱 인쇄해서 뭐예요? 벽에 붙여놓으세요. 벽에. 네. 뭐 창피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옆에, 책상, 모니터 옆에 바탕화면 깔아놓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거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 여건 안 좋고, 미국도 어렵고, 모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투자가 됐든, 우리 인생이 됐든, 애들 공부가 됐든, 건강이 됐든, 뭐예요? 제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플지라도 나는 내일 건강해지겠다.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나는 내일을 도모하겠다. 그걸 놓는 순간 비참한 현실을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비참한 현실은 말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빨리 현실에 마주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쵸?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은퇴할 때 나이까지 현실을 부정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현실을 직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인생의 선배님들이십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셔서 오실 분입니다. 저는 그 선배님들의 인생을 토대로 많은 걸 간접 경험합니다. 아, 가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게 있구나.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용기 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보다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10시 반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 상암 수색에 대한 내용은 뭐 다음 주 월요일이 조금 길게 느껴지신다면은 이번 주 중에 한번 특정한 시간 잡아서 하겠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월요일 9시가 아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기 원하신 분들은 꼭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시간 영상 막 9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걸그룹에 이겼습니다. 네, 영광이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셔서 글을 써주시고, 우리 딸은 어리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림책을 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을 처음에 써서 아픈 친구들을 돕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리 딸에게 물었을 때, 딸이 흔쾌히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친구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다만 그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이 스케치북하고 그림 그릴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뭘 보면 바로 그리는 친구인데, 너의 그림이 이제 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부담을 느꼈는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그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한 친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은, 돕는 김에 더 많은 친구들을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우리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부동산, 뭐 나의 수익, 나의 재테크 수단 이거 외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인터넷 서점 구입이 아니라 저희 직접 판매하는 요 방식에 대해서, 주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왕 돕는 김에 더 돕겠다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구입보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도서 구입 방법대로 구입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금액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만 원 이상. 그리고 방송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2만 원, 뭐 3만 5천 원, 심지어 5만 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 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이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 전문 판매업체가 아닌 상황에서 무려 2,000부를 보내드려야 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양해 바라겠고,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이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내용도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요. 우리 난치병 어린이 친구들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입 전에 꼭 요 필독 사항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 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이렇게 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세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들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잘 만든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훨씬 더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정말 부동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떠나서 그 가정사를 책임질 만한 큰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이해합니다. 다만 소고기가 아니라 삼겹살 우리 그냥 한 번 안 먹으면 됩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